안녕하세요. 저는 천하의 찌질이 남편을 매몰차게 내쳐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유튜브 사연을 들으면서 찌질이 같은 인간들을 많이 봤는데 아마 저희 남편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수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지방의 군단위 마을에서도 더 들어간 외지 쪽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농사를 지으셨고 엄마는 청각 장애인이라 귀가 잘 안 들리셨지만 저와 오빠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대화를 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수화를 배웠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시곤 했는데 제가 수화로 나 얼마큼 예뻐? 하고 물으면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공주만큼 예쁘다고 수화로 대답해 주셨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저랑 오빠한테 정성스레 밥을 차려주셨는데 저희가 맛있게 먹으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긴 했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는 저와는 달리 집안에 불만이 많았나 봐요. 어릴 때부터 사고를 엄청 치고 다녔거든요.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바람에 학교에서 연락이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오빠를 혼내셨어요. 수철이 너 제발 말썽 좀 부리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이 아빠가 너보고 공부 잘하라고 한 적 있냐? 반에서 1등 하라고 한 적 있냐고.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착실하게 학교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고 치지만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 진짜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래? 으이씨,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든 말든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누가 아빠 보고 책임져 달래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요? 뭐야?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너 앞으로 외출 금지야. 무조건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해. 알겠어? 너 괜히 밖에 나가서 애들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싫거든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빤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게 오빠가 사고를 칠 때마다 저희 엄만 맨날 울기만 하고 아빠는 매번 회초리를 들면서 혼내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엔 큰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들어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엄격한 아빠한텐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울면서 엄마한테 수화로 자기 좀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 저희 아빠가 오빠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여태까지 내가 사고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혼냈는데 그 말 다 무시했지?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원에 들어가서 네 죄 뉘우치고 이번 기회 반성 제대로 하고 와. 알겠어? 결국 오빠는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년원 출소 후에도 한동안은 계속 방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 상황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저희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월급의 20% 정도를 매달 집에 보내드렸어요. 부모님께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생활비도 쓰시라고 했죠. 다행히 저희 오빠는 몇 년간 방황하더니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28살이던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여자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반성이라도 한 건지 반항만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누그러진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미영아, 오빠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속 많이 썩으시고 너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 내가 어렸을 땐 너무 철이 없어서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는데 나도 30살이 가까워지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래도 나 이제 많이 반성했어.
나 얼마 전에 직장부에서 다니고 있는 거 너도 알지? 나 앞으로는 사고도 안 치고 남들처럼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거야. 내가 너랑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할게. 오빠, 정말 그럴 수 있겠어? 우리 예비 새언니 생각해서라도 이제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 예전처럼 살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예비 새언니한테도 못할 짓 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미영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당장 신혼집 얻을 돈도 없어서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딱 2천만 원만 도와주라. 나 앞으로는 진짜로 새 인생 살 거야. 예전에 김수철이 아니라고 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네가 이것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가족들한테 민폐도 안 끼치고 착한 사람 되겠다고 약속할게. 오빠는 저한테 신혼집 구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오빠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산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아무리 오빠가 그동안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다지만 그래도 오빠는 내 가족이잖아. 가족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 새 삶을 살겠다는데 당연히 믿고 도와줘야지. 그런데 오빠, 나도 이거 진짜 힘들게 번 돈이야. 공장에서 주야로 뛰면서 정말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다른 데 쓰지 말고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예비 새언니랑 꼭 잘 살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역시 넌 어릴 때부터 착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착하구나. 역시 내 동생밖에 없다. 오빠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에게 결혼자금 2천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돈을 절대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그렇게 눈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그 돈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빠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돈 정도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결혼한 후 한동안은 정말로 저희 집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조카를 낳은 뒤부터 집에도 잘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뜸해지는 거예요. 오빠가 원래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으니 그냥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천성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오빠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아빠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양아, 내가 진짜 네 오빠 때문에 못 살겠다. 대체 이걸 어떡하면 좋니?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TV에 거울에 온갖 물건들이 다 깨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오빠가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제가 그동안 부모님께 보내드렸던 생활비를 전부 다 뺏어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새언니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혹시 우리 오빠랑 같이 있어요? 아니요. 저한테 그 인간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으니까.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갑작스런 새언니의 말에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새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씨, 그 인간 그 더러운 처서 못 고쳤다고요. 직장도 몇 달 다니더니 적성이 안 맞는다고 때려치우고 여기저기서 깡패 생활이나 하면서 다녔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애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네요.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니까 아가씨도 그렇게 하세요. 오빠가 흘렸던 반성의 눈물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오빠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말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오빠한테 찾아가 난리를 피우고 싶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받질 않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오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반성하고 새삼 산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낙고득에서 2천만 원까지 받아갔으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릴 생활비까지 다 뺏어갈 수가 있냐고. 오빠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야.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마. 알겠어? 저는 큰 충격에 주저앉아 있는 부모님 대신 집안에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TV도 중고로 새로 사드리고 거울이나 그릇 같은 것들도 다 새로 교체해드렸어요. 저희 아빠 울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미양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우리한테 준 생활비 내가 모아놨다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수철이 그놈이 그렇게 뺏어갈 줄은 몰랐어. 세상에 어떤 아들놈이 부모한테 그런 폐악질을 하면서 돈을 뺏어가니. 내가 정말 네 얼굴을 보며 목이 없구나. 아빠, 저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요. 이게 다 오빠 그 자식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인간 아들로 생각하지도 말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다시 제가 지내던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도 너무 분통이 터져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오빤 그 이후로 아예 소식이 끊기게 되어 저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저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30대 초중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죠.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늘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30대 중반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였어요. 예비 시부는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예비 시모는 고신탕집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고신탕집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까진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시골집에 개를 키우기도 했고 원래 개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모가 고신탕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좀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처음 예비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예비 시모가 하필이면 고신탕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안 먹을 수는 없어서 깨작깨작 국물만 먹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휴, 왜 그렇게 깨작깨작 먹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봐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아니, 먹어본 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자리에선 예의상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아가씨 배고플까봐 아침부터 삶아가지고 한 건데 어른이 해줬으면 맛있게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못 써요. 안 먹기 싫으면 이리 내놔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좀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만든 보신탕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좋은 걸 해줘도 먹을 줄을 모르니 원.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시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이고, 괜히 또 사람 잡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신탕 잘 안 먹는 거 몰라? 아,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있어.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주장이 좀 센 사람이라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저 온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래도 예비 시모는 고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정말 잘 지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골에 내려가 저희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주고 가끔씩 저희 아빠랑 술 한 잔씩도 했습니다. 아버님, 막걸리 한 잔 받으세요. 힘들게 일하셨는데 시원하게 한 잔 하셔야죠. 아이고, 우리 예비 사인 성격이 너무 좋아. 어른들은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을 좋아해. 아버님이야말로 성격이 정말 좋으신데요. 저 이렇게 자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초대라고 할 게 있나.
우리 집이 좀 많이 노출해서 불편할 텐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아들, 딸 다 키우고 그렇게 살았네. 화장실도 밖에 있고 연탄 데우면서 살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어. 집은 오래됐어도 여기에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도 여기 올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 댁 생각도 나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미양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 허락을 받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봤던 것처럼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정말 회사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야근을 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도 야근을 할 것 같네.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어. 아우, 피곤해서 어떡해? 그러다가 당신 몸 상하겠어. 괜찮아.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곧 아빠가 될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게다가 남편은 집에 와서도 쉬긴커녕 책상 앞에 앉아 자격증 공부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거 따서 한 달에 2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좋잖아. 난 당신이랑 우리 아이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그렇게 저는 다정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유롭진 않아도 정말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꾸 월급이 며칠씩 늦어지더니 결국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시 남편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얼른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채용 공고 좀 봐봐. 화물차 운전하는 일인데 월 수익이 500에서 700 정도 된대. 아,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걸. 나 그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300도 못 받았잖아. 나 이제부터 이 화물차 운전하면서 새로 시작해보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 이걸 하려면 화물차를 대출로 사야 된대. 뭐? 화물차가 얼마나 하는데? 새 차를 사면 2, 3억 정도 하고 중고차는 1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1억 원? 우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일단은 풀 할부로 사고 매달 갚아 나가야지 뭐. 화물차 기사들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리고 화물차 유지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사고 나서 어디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하는 비용도 장난 아닐 텐데. 사고 안 나게 운전 조심하고 보험도 들면 되지.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겠다는데 좀 응원해주면 안 돼? 남편은 갑자기 화물차 운전 일에 꽂힌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화물차 운전 직업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물론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많이 벌어야 300에서 50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 열심히 해야 그 정도 버는 거고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벌어도 그만큼 많이 나가는 구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하루 종일 운전하는 직업이라 위험할 것 같기도 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차라리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사무직 같은 직업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엔 화물차를 중고로 구입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피곤할 텐데도 퇴근하고 와서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얘들아, 아빠 엄청 큰 차 운전하는 멋있는 사람인 거 알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남편의 모습은 2년도 못 가더군요. 하루는 쉬는 날에 친구들이랑 만나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출근 전날에 컨디션 관리한다고 술을 안 먹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출근하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떡해? 당신 이 상태로 내일 운전이나 할 수 있겠어? 괜찮아. 푹 자고 일어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나도 일하느라 힘든데 한 번씩 이렇게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어줘야지. 안 그래? 그런데 아무리 자고 일어난다고 해도 전날 술을 많이 마시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아? 운전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숙취 때문에 괜찮겠어? 어디 식당 가서 해장이라도 좀 한 거야?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가 겨우 이런 걸로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 이후에도 자꾸만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잔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내 몸 상태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일하는데 지장 없는 수준에서 알아서 마시겠지. 당신은 화물차 운전해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참견하고 난리야? 예전엔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요즘 들어 짜증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운전일이 힘들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상해진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월급을 평소 가져오던 금액의 절반만 갖다 준 거예요. 제가 왜 돈이 이것밖에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저번 주에 차에 수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나갔어. 남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걸로 생활비 써.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절반만 가져다 주더군요. 여보, 이번엔 또 왜 이것밖에 없어? 지난번엔 차 수리하느라 그랬다고 치고 이번엔 또 뭔데? 아유,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이번에 타이어 좀 가느라 그랬다. 그냥 갖다 주면 갖다 주는 대로 쓸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편은 그런 식으로 3개월 동안 계속 돈을 적게 갖다 주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여보, 사실대로 말해. 한 번도 아니고 3개월 연속으로 돈을 이것밖에 안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돼. 이 돈 도대체 어디다가 썼어? 어디에다가 쓰고 절반만 가져오는 거냐고. 당신 혹시 이상한 데다가 돈 쓴 거 아니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내가 무슨 이상한 데 돈을 썼다고 그래? 우리 엄마 식당 영업 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좀 도와줬다. 왜?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형은 옛날부터 망난이라 집에서 돈 퍼갈 줄만 알고 내 여동생은 우리 집에 관심도 없잖아. 그럼 나라도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뭐? 아니 어머님 식당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갑자기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부모님이 식당도 운영 못하고 쫄쫄 굶게 생겼는데 아들이 내가 그걸 외면해야겠어? 아유 진짜 당신도 징하다 징해. 아니 그럼 나랑 먼저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설마 돈 못 보내겠겠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보낸 건데?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당신이랑 상의를 뭐하러 해?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남편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 몰래 시댁의 도움을 많이 줬나 보더라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시부모님한테 드렸다는 얘기를 이제서야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영업 정지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니 이번만큼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엄청 피곤했는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전복사고를 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달려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다치긴 하셨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화물차가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에 이 정도로 끝난 건 정말 큰 운이 따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그제서야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맨날 컨디션 생각은 안 하고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남편의 옆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의 화물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를 시키게 되었고 남은 차 할부금은 자차 보험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한 달 정도 재활치료 후에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그 뒤로 운전대는 무서워서 잡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다 죽을 뻔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돈만 쓰는 겁니다. 결국엔 애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 제가 다시 공장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노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부탁인데 이제 그만 좀 놀고 일 좀 구하면 안 돼? 당신 사고 난 이후로 쉴 만큼 쉬었잖아. 어디 다른 회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같은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술만 먹고 놀러 다닐 거야? 지금 생활비 없어서 나 혼자 공장 다니면서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참나, 나도 2년 반 동안 화물차 운전해서 나 혼자 돈 벌었잖아.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놀고 먹었으면서. 뭐라고? 내가 언제 놀고 먹었어? 애 키우는 게 어디 장난인 줄 알아? 내가 밤낮 없이 보채는 애들 때문에 잠도 얼마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이 애를 키워보긴 했어? 애 키우는 건 원래 여자가 하는 일이잖아. 자고로 결혼했으면 애 낳고 집안일 하는 게 여자의 본분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으면서 뭘 그렇게 생색이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난 여자니까 내 몸이 부서지든 말든 무조건 가정에 헌신해야 되고 당신은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돈만 쓰고 다녀도 된다 이거야? 뭘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이거 완전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네.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쉰다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나도 좀 쉬자고. 그래서 내가 쉬게 해줬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쉬어야 적성이 풀리는데? 당신 나 폭발하기 전에 당장 일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나 당신 놀고 먹고 하는 거 뒤치다거리 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알겠어?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사고를 치고 말더군요. 남편 친구 중에 질이 안 좋은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중고차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그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중고차를 하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화물차 운전하느라 승용차 탈 일이 거의 없어서 차가 없었거든요. 제가 반대했는데도 끝까지 산다고 하길래 그럼 1,000만 원 이하로 그냥 타고 다닐만한 거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친구한테서 구입해 끌고 온 차를 보고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딱 봐도 삐까번쩍한 게 비싸 보이는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여보, 이 차 어때? 완전 멋있지? 나 좀 뽀대나지 않어? 당신 이 차 얼마 주고 샀어? 딱 봐도 한두 푼이 아닌 것 같구만. 아, 3,500만 원에 샀어. 그래도 영규가 잘해줘서 싸게 산 거야. 뭐라고? 당신 미쳤어? 내가 1,000만 원 이하로 사라고 했지. 그런데 3,500만 원짜리 차를 덜컥 사오면 어떡해? 아니, 영규가 요즘 누가 쪽팔리게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니냐고 하잖아. 그리고 가족들 있으면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한 차 타고 다니는 거라고 하길래 산 거지. 뭐, 겨우 그 말에 이렇게 비싼 차를 샀다고? 당신 완전 그 친구한테 강매당했네. 강매당한 거라고. 누군 뭐 비싼 차가 안전하고 좋은 거 몰라서 안 타? 다 자기 상황에 맞게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사서 타는 거잖아. 안 그래도 요즘에 생활비 쪼들리는데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야? 에이씨, 내가 차 할부금 알아서 내면 되잖아. 왜 자꾸 돈 타령이야?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래, 당신이 마음대로 산 차니까 할부금도 당신이 알아서 내.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철이 없고 생각이 없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한 달에 70만 원 넘게 차 할부금을 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 뒤로 돈 번다고 대리운전 몇 번 나가고선 또 안 나가더군요. 당신 왜 또 대리운전 안 나가는 건데? 할부금 당신이 알아서 갚겠다며. 그런데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승객들 날 너무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잖아. 기분이 나쁜 걸 어떡해? 원래 서비스직이 다 그런 거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수모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당신도 좀 우리 가족을 위해 참고하면 안 돼? 아이 몰라. 난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못 참는 성격이라 적성에 안 맞는 거 어떡하냐고. 그럼 차 할부금 어떡할 건데? 한 달에 70만 원 넘는 돈 그거 어떻게 낼 거냐고. 일단 당분간은 당신이 내주라. 내가 빨리 다른 일 알아보면 되잖아. 뭐? 아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됐고 어차피 할부금 갚을 능력 없는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차 그냥 확 팔아버리자.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팔자고. 안 돼. 지껏 샀는데 감가상각도에서 손해보고 팔면 아깝잖아. 내가 알아서 다른 일 구할 거라니까.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차키를 갖고 나가서 차를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차를 팔기는 죽어도 싫었는지 그때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군요. 결국 저는 2달 정도 할부금을 내주다가 그 다음부턴 아예 할부금을 안 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또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할부금 왜 안 넣어주는 거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당분간 내가 할부금 내주면 당신 다른 일 알아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2달치 할부금 내줬지. 당신 그때 그게 마지막이라며. 이제 다신 나한테 손 안 벌린다며. 아니 일자리가 금방 안 구해주는 거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달만 더 내줘. 치사하게 진짜 이럴 거야? 한 달 좋아하시네. 나 이제 당신 못 믿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드린 돈 가서 받아오든지 아니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든 알아서 해. 그리고 어차피 나랑 우리 애들은 그 차 타본 적도 없고 당신 혼자 허세 부리느라 타고 다니는 차잖아. 그 차는 애초 우리 차도 아니고 당신 차라고. 당신이 혼자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할부금을 못 내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유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충 찬물로 씻고 나와보니 남편이 저 샤워하는 동안 보일러를 꺼버렸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저 혼자 밥 먹으려고 밥을 떠놓고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다시 식탁에 앉아서 밥을 한술 떴는데 이상하게 밥이 너무 짠 겁니다. 딱 봐도 남편 소행인 것 같아서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밥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소금이라도 뿌린 거야? 아니, 당신 내 할부금도 안 내주는 완전 짠순이잖아. 짠순이니까 짠 거 좋아하는 것 같길래 소금 좀 뿌렸지. 그런 게 당신 취향 아니었어? 뭐라고?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이런 짓 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어서 돈이나 벌어와. 이 군뱅이 같은 인간아. 심지어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 저희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남편한테 차 타고 병원에 좀 가자고 했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 내 차를 당신이 왜 타? 이거 우리 가족 차가 아니라 내 차라며? 그렇게 타고 싶으면 할부금 내주던가. 뭐라고? 당신이 지금 우리 아들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깟 똥꼬집이나 부리고 있어야겠어? 우리 애가 잘못되든 말든 유치하게 그런 걸로 말장난이나 해야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내 차 타고 싶으면 할부금 내달라니까. 잔소린 잔소리대로 해놓고 왜 내 차는 공짜로 타려고 그래?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 지금 진짜로 이기적인 게 누군데 그래? 됐어. 내가 알아서 택시 불러서 갈 테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차나 끌어안고 살아. 너 같은 건 우리 애들 아빠도 아니야. 어쩜 애가 아프다는데도
저한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열불이 터지더군요. 솔직히 애들만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TV에서 걱정스러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연탄 보일러를 떼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였어요. 저는 순간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뉴스 보셨어요? 좀 있으면 겨울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 집에 있는 연탄 보일러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괜히 가스라도 누출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기름 보일러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80에서 2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턴 연탄 떼지 마시고 기름 보일러로 쓰세요. 아유, 됐다, 됐어.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 없을 텐데 뭐하러 기름 보일러 설치해준다고 그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여태까진 괜찮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제가 업체 알아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도 저희 오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명절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건 저밖에 할 수 없었어요. 친정집에 가스보일러는 못 들어왔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견적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보일러 업체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통화 소리를 남편이 들었나 봐요. 통화가 끝나고 나니 남편이 대뜸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여보, 설마 장모님 댁에 기름 보일러로 바꿔드리려고? 아니, 그런 건 내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당신 마음대로 바꿔드리는 건데? 뭐라고? 내가 내 부모님 보일러 바꿔드리는데 당신 허락을 왜 받아야 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어머님한테 그렇게 돈 퍼드리면서 나랑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었어? 당신 그동안 어머님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돈 엄청 해드렸잖아. 당신 통장 까보면 다 나오거든? 난 아들이니까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 기름 보일러 그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설마 매달 기름값도 내주려는 건 아니지? 뭐? 지금 기름값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참나.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머님 도와드리는 것처럼 나도 딸이니까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연탄 보일러 떼다가 우리 부모님 가스 중독이라도 되면 그때 당신 책임질 거야? 지금 그까지 기름값이 문제냐고. 그럼 문제지 문제가 아니냐? 우리도 지금 생활비 모자라서 힘들게 사는데 기름값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나 생활비 걱정하는 인간이 나 몰래 그런 고급차를 사줬어? 할부금도 못 내는 주제에. 아야, 할부금은 당신이 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나저나 당신 빨리 할부금이나 보내. 나 이번에도 연체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미쳤냐? 일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너한테 차 할부금을 내주게. 난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기름 보일러 해드릴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번 돈으로 어머님한테 해드리는 건 당신 마음이라며. 나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래도 난 당신처럼 사치는 안 해. 난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보험료랑 애들 보험료 내고 관리비에 생활비 내면서 가정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님 사고라도 당하실까봐 걱정돼서 기름 보일러 해주겠다는데 왜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난리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랑 이혼해. 나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까. 참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고?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겨워 죽겠어. 짜증나니까 내가 나가던지 해야지 원. 어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제가 할부금을 안 내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제발 남편이 그 차를 팔길 바랬거든요. 솔직히 일도 안 하면서 그런 비싼 차를 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으면서 그 차 타고 친구들 만나서 부리느라 차를 절대 안 팔더라고요. 그 후 저는 업체랑 날짜를 잡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나고 오후 5시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 부모님과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친정에 찾아온 거야.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자마자 집을 막 둘러보더니 갑자기 저희 아빠를 비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딸이 기름 보일러도 놔주고. 그럼 좋고 말고. 그나저나 자넨 요새 별일 없는가? 별일 많죠. 마누라라는 사람이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헐뜯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별일이 많아도 너무 많죠. 그나저나 아버님, 기름 보일러 뗄 돈은 있으세요? 기름값은 있으시냐고요? 설마 우리한테 기름값까지 내달라는 건 아니시죠? 요새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뭐?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아니, 사람이 급에 맞게 사셔야죠. 기름값도 없는 양반이 무슨 기름 보일러예요? 아버님 급에 맞게 그냥 연탄이나 떼세요. 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막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완전히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는데 돈 한 푼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시비 걸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마당에 있던 개밥그릇을 남편한테 확 부어버렸습니다. 시골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밥그릇에 사료가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주기도 하잖아요. 남편은 그 음식물을 뒤집어 쓰고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당신 이게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너 하는 짓이 하도 개만도 못한 것 같아서 개밥이나 먹으라고 들이부었다. 왜? 내가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 기름 보일러 해드리는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게으름뱅이 주제 어디다 대고 와서 시비야? 일할 정신 있으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이 게을러 빠진 놈아.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이것 봐, 이것 봐. 당신이 날 이렇게 무시하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지. 그래서 화풀이하러 온 건데 뭐 잘못됐냐? 아, 그러셔? 돈 한 푼 안 벌고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주제에 뭔 화가 많이 쌓였다고 이 난리야? 그럼 나도 너 때문에 쌓인 화가 하늘 끝까지 닿을 지경이니까 너한테 화풀이해도 되겠네. 그리고 너 아까 우리 아빠 보고 급에 맞게 살라고 했지? 그러는 너야말로 급에 맞게 좀 살아.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력한 인간 주제 무슨 고급차야. 넌 그냥 고물상에서 자전거 하나 가져다가 타고 다니면 딱 맞아. 오히려 녹쓰고 망가진 그 자전거가 너보다 급이 더 높다고. 뭐? 고물상 자전거?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아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하늘 같은 남편 좋아하시네. 네가 하늘이면 먹구름이 잔뜩 끼고 오염물질이 가득해서 벌써 이 세상이 멸망했겠다. 너 이렇게 한양처럼 사는 거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줄 알았냐고? 너 날 아주 만만하게 봤나 본데 너 아주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야. 너같이 책임감도 없고 게을러 빠진 인간은 내 남편은 물론이고 우리 애들 아빠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그동안은 내가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너랑 계속 같이 살겠니? 넌 오늘부로 삼진 아웃이야. 이혼서를 떼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A씨 하고 짜증을 내며 제 팔을 뿌리치고 가버리더군요. 남편이 가고 나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두 분 다 충격을 많이 받으신 표정이었어요. 저희 엄만 소리는 못 들으시지만 무슨 상황인지 짐작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런 걸 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 그동안 저 인간 한양처럼 사는 거 계속 참았었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미양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우리가 없이 살아서 괜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전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저런 인간이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 알았다. 나도 이서방이 저런 사람인 줄은 처음 알았구나.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저런 놈이랑은 이혼하는 게 100번 낫겠다. 우리 예쁜 손주들이 저런 아빠 밑에서 크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저는 엄마한테도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잘 설명드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1분 1초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야, 니까지 게 감히 내 아들을 버려? 너 그동안 내 아들 차 할부금도 안 내주고 내 아들이 번 돈 가로채서 친정에 다 보내줬다며? 너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지 유리한 대로 말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하시죠? 돈 벌어서 가족한테 다 퍼준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저 혼자 산 것도 아줌마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돈을 가로챘다고 그래요? 그 인간이 번 돈이 있어 가로채지. 땡전 한 푼 안 벌어온 인간한테 무슨 돈을 가로채냐고요. 아무튼 전 똥차 버릴 테니까 아줌마가 잘 가져다가 오순도순 데리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더 듣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끝까지 양육비도 못 준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주기 싫으면 주지 마. 내가 네 신상 인터넷에 다 올려버릴 테니까. 요즘에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인터넷에서 신상 다 돌아다니는 거 알지? 너도 그 꼴 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양육비 제때 보내면서 똑바로 살던가. 알겠어? 저는 그렇게 전 남편에게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다 알아봤나 봐요. 신상 털리는 건 싫은지 그 후로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양육비는 받고 있으니까 얼마 전 설날 때 애들을 전시대게 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희 애들이 세뱃돈을 얼마를 받아왔는지 아시나요? 큰애는 5,000원, 작은애는 1,000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 쪼잔한 금액을 보고 정말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아무리 애들이 어리다지만 그래도 보통 용돈으로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는 주지 않나요? 아마 전 시모가 애들한테 준 세뱃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올까봐 그렇게 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쪼잔한 집안의 며느리였다니 정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열심히 공장을 다니며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엔 더 큰 집으로 이사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일해보려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전 남편은 게으른 데다 허세만 가득해서 아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그 생활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게으름엔 약도 없다는 말도 있는 걸 보니 아마 그 천성을 고치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도 정말 덥고 비도 많이 오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